자, 오늘은 경제학 철학 초고 5번째 시간이자 오늘 아마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앞부분에서 그 해겔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해겔 철학 전반에 대한 뭐 설명이라기보다 자신이 이제 초점을 맞춘 주로 이제 관념론, 목적론에 대한 비판, 그리고 이제 이때 이 비판은 마르크스 자신의 온전한 관점이라기보다 포에바흐의 탈헤겔에 대한 비판의 근거를 주로 두고 있었죠. 이것에 기초한 헤겔 철학에 대한 비판 얘기를 우리 지난 강의 때 봤고요. 오늘은 이제 뒤에 남은 나머지 짜투리들을 볼 텐데요. 사실 이제 뭐 분량이 본격적으로 많지 않아서 그렇지 이 뒤에 나오는 얘기들이 오히려 20세기에 오면 특히 이제 그 서구나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자리 잡은 자본주의 사회가 된 서구 사회나 그 서구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은 한국 사회에서는 더 많이 알려진 주제가 이 뒷부분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 철학 초고라고 할 때 이게 특히 이제 20세기 초부터 서구의 좌파 진영 안에서 이 텍스트가 큰 영향을 끼친 부분이 물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철학 그리고 사회과학에 있어서는 이제 문화 연구라고 부르는 부분들 이 부분들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볼 부분 남은 부분들 중에서 독립된 한 덩어리로서 제일 이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좀 중요하게 얘기되는 부분이 편집자들이 사적 소유와 욕구라고 이제 제목을 붙여놓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문화산업, 대중문화 연구, 이런 거, 그 이제 좀 다르게 말하면 이데올로기 연구, 이런 것들을 할 때, 많은 영감을 줬던, 그 철학적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어떤 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문화 연구라든지, 대중문화라든지, 대중조작이라든지, 이데올로기라든지, 특히 이제 21세기 와서 뭐 이런 게 더 활성화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많이 참조했던 음,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마르크스가 욕구에 대한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하는데요. 이게 또 이제 20세기 말부터 유행했던 서구에서는 뭐 한 20년 유행했고, 2, 30년 유행했고,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여전히 조금 그 유행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좀 특이한 현상인 소위 말하는 이제 각종의 포스트 뭐 하는 포스트주의 또 운동 노선으로 치면 변혁 운동의 노선으로 치면 신자파들을 물론 이 신자파라는 게 너무나 다양한 주장을 했기 때문에 다 포괄하지는 못하지만 신자파의 상당히 많은 그 중요한 목소리들 중에 포괄되는 얘기가 바로 욕구에 대한 얘기죠. 욕구, 욕망. 여기에 대해서 마르크스가 물론 이제 단편적이고 좀 실증적인 근거 없이 통찰이나 영감에 의해서, 그러니까 직관력에 의해서 논리적인 전개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걸 뭐 구체적인 실증적 사례에 과학적으로 적용시켜서 뭔가를 이룩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많이 이제 보급이 됐던 얘기들입니다. 특히 이제 학자 사상가들로 치면 우리가 흔히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부르는 사람들 있죠. 호르카이머, 아도르노, 그 다음에 마르쿠제, 한국 경우에는 이제 에리 프롬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대중적으로 상당히 많이 알려졌는데요. 이분들의 논거의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하는 주장의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하는 텍스트가 경제학 철학적 특히 이제 우리가 오늘 볼 이 사적 소유와 욕구 부분입니다. 음. 그래서 한번 어떤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그 이후의 마르크스주의의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텍스트를 공유를 제가 지금 할게요. 예. 사적 소유의 욕구 부분, 우리 보는 이 박종철 출판사판으로는 335페이지 하단인데요. 앞부분에서 이제 주요 문제의식이,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초고라서요.
완전히 정리되어서 서술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얘기가 여기서 조금 나오고 저기서 조금 나오고 막 흩어져서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앞부분에서 읽을 부분은 지금 사적 소유의 욕구라고 편집되어 있는 이 부분 전체의 문제의식을 좀 모아놓은, 총괄하고 있는 부분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마르크스는 욕구의 문제와 사회주의 그리고 사적 소유. 여기는 이제 사회주의하고 자본주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회주의와 사적 소유 이렇게 이제 대비시키는데, 아마 자본주의 사회라고 이해해도 큰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욕구와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욕구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아주 가장 기본적인 차이가 뭔가, 이걸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회주의부터 얘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사회주의라는 전자 아래에서 인간 욕구의 풍부함, 따라서 생산의 새로운 양식 및 생산의 새로운 대상이 어떤 의미를 지는가를 보았다. 어디서 보았는지는 잘 몰라요. 흩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어쨌든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인간 욕구가 풍부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 욕구가 단순하게 야, 우리 욕망을 많이 가지자, 다양한 욕구를 가지자, 욕구를 충분히 실현하자 이런 주장으로 실현되는 게 아니라 생산의 새로운 양식과 생산의 새로운 대상에 따라서 우리의 욕구도 달라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르크스의 유물론의 중요한 원칙에 따라서 그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사적 소유에 근거한 생산에 따라서 생산이 철폐되고 사회주의라는 새로운 생산 양식으로 가게 되면, 전환이 되게 되면 인간 욕구는 훨씬 더 풍부해질 거다. 그리고 인간의 본질적 힘의 새로운 실증과 인간적 본질의 새로운 풍부가, 이렇게 말하죠. 이게 사회주의 사회에 갖게 되는 새로운 변화라는 거야. 인간 욕구도 풍부하게 지고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본질적 힘들도, 이 본질 얘기가 인간에게 본질이 내재해 있고 그게 발현된다 이런 의미 아니라는 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해결 얘기하면서 충분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힘, 이런 것이 새롭게 이제 나타나고,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여러 특징들이 새롭게 풍부화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쉽게 말해서 훨씬 더 힘이 세지고 다양해지고 풍부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사회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제 강의에서 아마 제 강의 여러 번 들으셨던 분들은 지겹도록 들었을 얘기지만,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인간의 욕구가 단순해지고 소박해지고 검소해지고 욕구를 축소시키는 거 대신 평등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 자체가 더 풍부해지고 더 힘이 세지고 다양해지고 이런 걸 의미를 하는 거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적 소유, 즉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반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 가지는 그 공산주의가 처음, 특히 마르크스주의적 공산주의가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21세기인 지금 오늘날까지도 제일 많이 가해지는 비판.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소박한, 다 같이 가난해지는 사회이고, 자본주의는 풍요로운 사회인데 불평등한 사회이고, 따라서 이제 특히 이제 뿌티부르주아 지식인들, 특히 인문학하고 뭐 이런 분들, 철학하는 분들, 문학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좋아하는 얘기는 뭐냐면, 공산주의의 평등과 자본주의의 풍부함, 또 다채로움, 다양함, 이런 거를 적당히 섞으면 진짜 이상할 거다. 그리고 거기에 현실에서, 이 역사에서 제일 가까웠던 게 2차 대전 이후 한 2, 30년간의 서구, 특히 북서 유럽의 삼인주의 체제다. 이런 게 이제 그 뿌티부르주아 지식인들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해보면 심지어 뭐 그 김현 선생님 문학평론하시던 돌아가신 김현 선생 책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분들은 정말 편하게 생각한다. 그냥 자기 좋은 거 끼워다 맞추면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반대로 자기 손해 보는 건 안 하고 자기 좋은 거 있으면 좋은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는데 뭐 그런 거보다 그런 좀 기회주의적 태도에 대한 비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결여되어 있는 거죠. 자본주의 개념, 사회주의 공산주의 개념에 대해서 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마르크스가 우리 이제 앞부분 두 번째 시간인가 우리 봤던 조야한 공산주의라고 이때 이미 비판했던 거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나 강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걸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죠.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인간을 훨씬 더 풍부한 존재로 만드는 거고 자본주의는 오히려 그 반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인간에게 풍부하게 이제 발휘되게 될 욕구란 것과 자본주의에서 욕구는 완전히 다른 욕구다. 지금 우리가 볼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 즉 사적 소유 내부에서는 그 반대다. 그래서 그게 뭐냐? 각인은 타인에게서 새로운 욕구를 만들어내는 일에 골몰을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막 욕구를 부추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욕구를 다양하게 하고 뭐 강력하게 하고 얼핏 보면 좋은 것 같지만 바로 뒤에 보면 이거 왜 그러냐? 타인을 새로운 재물이 되도록 감지하기 위해서이고 새로운 의존 속으로 옮겨놓기 위해서이며 새로운 향유 방식으로 따라서 새로운 경제적 몰락의 방식으로 유혹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욕구는 당사자, 욕구를 가지고 그 욕구를 발현하는 당사자를 더 풍요롭고 풍부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의 욕구를 부추긴다는 거죠. 이게 이제 대중문화, 특히 이제 우리가 그 대량 소비 사회로 그 2차 대전 전후로 대량 소비 사회로 서구가 진입하면서 흔히 말하는 상업 광고가 대중들의 욕구를 얼마나 부추기고 없던 욕구를 만들어내고 그 부추겨진 욕구들이 결국은 그 제품을 팔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가. 이런 거 지금 우리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욕구라는 거는 새로운 이익을,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부추겨지는 거고 반대로 그 욕구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내는 당사자는 오히려 재물이 되거나 더 의존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향유의 방식도 다른 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뒤에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죠. 각인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에다가 낯선 본질적 힘을 창출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힘을 막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기적 욕구의 충족을 얻기 위해서이다. 자동차를 가지고 막,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막, 이런 사람들. 자이런 유목민처럼 떠돌아다니는 욕구를 부추기면 관광산업, 그다음에 자동차 산업 이런 것들이 진흥되겠죠. 그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오늘날 그 TV 프로에서 쏟아지는 각종 음식 먹방 프로그램들, 음식 관련한 프로그램들, 또 여행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소비를 부추기기 위한 거죠. 그걸 통해서 상업적 이익을 얻기 위한 거죠.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CJ라는 독점 자본이 방송까지 장악하면서 CJ가 문화예술계를 통해서 그 문화예술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또 대중 매체를 장악하면서 쏟아내는 이미지들, 메시지들은 더 많이 먹고 마시고 돌아다니는 여행하는 1차적인 소비에 더 많이 사람들이 몰두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걸 통해서 자기들은 경제적 이익을 얻는 거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뭐 상식적인 얘기죠.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현실에서 너무나 당연하고 만연한 현상이어서 별 감흥 없이 들리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걸 이제 1844년에 통찰했다는 것이 좀 뛰어난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뭐 문화 연구나 이런 데서 익히 들어보신 얘기겠지만 자본주의자의 욕구는 결국 다른 경제적 이윤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부추겨지는 욕구이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욕구하는 상당히 다른 거다, 질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뭐 김영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본주의, 사회주의의 평등과 자본주의 풍요로움을 둘 다 이런 얘기는 애초에 개념부터 틀린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식의 욕구를 부추김이 어떤 구체적인 모습을 띠게 되느냐. 일단 자본주의에서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이 욕구의 문제와 화폐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죠. 그 화폐의 힘, 화폐의 양, 화폐의 쓰임 이런 것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게 자본주의 사회, 사적 소유의 사회에서 두드러진 특징인데 사실 국민경제학, 자본주의 경제학에서 말하는 욕구라는 것은 결국 화폐에 대한 욕구라는 거죠. 여기 나오죠. 화폐에 대한 욕구는 국민경제학에 의해 생산되는 진정한 욕구요. 국민경제학이 생산하는 유일한 욕구이다. 자, 이것 때문에 상당히 모순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제 이 뒤에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욕구 그러면 구체적인, 우리가 신체적으로 갖고 있거나 조금 고등한 동물인 인간의 경우에는 좀 복잡한 만족의 방식을 갖고 있죠. 우리가 흔히 정신적, 심리적이라고 부르는 욕구 충족의 수단들이나 방식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다양하고 부추겨지는데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욕구를 충족하는 행위가 그게 향유죠. 향유가 화폐를 매개로 해서 시장에서 그거를 상업적으로 구매해서 소비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진다. 이 뒤에 이제 길게 나옵니다. 그걸 전제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욕구를 풍부하게 하고 그 욕구를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욕구는 다시 되게 아주 협소한 단 한 가지의 욕구로 환원돼야 돼요. 그게 뭐냐? 돈을 벌어야 되죠. 그러니까 화폐에 대한 욕구. 근데 반대로 이 다양한 욕구, 앞부분에서는 자본주의가 사적 소유 체계가 인간의 욕구를 너무나 풍요롭게 한다 그랬지만 따져보면 그 모든 것은 돈이라는 정말 사용 가치는 하나도 없는 화폐라는 것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한 욕구로 환원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 자체가 이미 모순적인 거죠. 조금 이따 다시 또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환원한다 그 얘기가 이제 여기 나오죠. 화폐는 모든 존재를 그 추상으로 환원하듯이.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욕망들이 화폐 단 하나로 환원된다는 얘기는 이게 얼마짜리냐 하는 걸로 다 계산된다는 거죠. 화폐는 모든 존재를 그 추상으로 환원하듯이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천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안경의 착용감이 얼마나 좋은지 이 모든 게 값이 싸냐 비싸냐 얼마냐 하는 걸로 환원되죠. 그렇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욕구가 풍부해지는 게 아니라 훨씬 추상적인 걸로 단순화돼 버리죠.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자신의 운동 속에서 자기 자신을 양적 존재. 그러니까 돈, 화폐 단위가 양적인 거잖아요. 숫자가 1이냐, 10이냐, 100이냐, 이것만 있게 되죠. 그걸 이제 양적인 거죠. 양적인 걸로. 그래서 구체적인 사물이나 행위가 갖고 있는 특수한 그 특징들, 속성들, 성격들은 다 사라지고 화폐 단위로 얼마이냐, 많으냐, 적으냐라는 걸로 다 환원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욕구의 무한한 팽창, 욕구를 부추기면서 동시에 그 욕구를 다시 화폐라는 추상적이고 단순한 하나의 척도로 다시 환원시키는 이 반대되는 두 가지 경향이 자본주의에 동시에 존재한다. 이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모순을 아주 잘 보여주는 현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소외다, 결국. 인간이 원래라는 게 이제 잠정적 존재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어쨌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욕망들 중에서 그 욕망들이 화폐라는 양적인 척도 하나로 다 환원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구체적인 것들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형적인 소외의 한 가지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욕구를 팽창시키는 거는 결국은 내가 남에게 더 의존하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더 오랜 시간 더 힘든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에 의해서 부추겨진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나에게 주입되어진 욕망들이니까 이게 전적으로 소외인 거죠.
내 욕망이 아닌 남의 욕망을 위한 수단이 내가 되어버리는 거니까요. 그런 점에서 이제 소외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소외가 이제 주체, 그러니까 소외된 주체에게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걸 이제 그 다음에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말이에요. 이러한 소외는 다음과 같이 주체적으로 나타난다. 이게 표현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주체, 소외된 주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걸 이제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생산물과 욕구의 확대는 비인간적이고 정제되고 부자연스럽고 망상적인 욕망들이 궁리하는 노예. 언제나 계산하는 노예를 든다. 이거는 앞부분에 화폐 얘기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어떤 욕망이든 화폐로 환원되니까 화폐로만 우리는 구매해서 소비할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돈을 얼마를 벌고 얼마를 가지고 얼마를 쓰고 하는 숫자를 계산하는 노예로 돼버린다는 거죠. 이거는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숫자의 계산, 화폐의 계산으로 환원되기 때문에 사적 소유는 조야한 욕구를 인간적 욕구로 만들 줄을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했던 얘기가 이제 또 반복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수많이 이제 수없이 많이 만들어지는 엄청난 물건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쓸모 있는 것부터 쓸모 없는 것까지 무한히 거의 뭐 지구를 지금 탈탈 털어서 우리 지금 오늘날 그 기후 위기를 막 경험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구를 탈탈 털어서 쓸모 있는 것들을 다 뽑아낼 정도로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만들어집니까? 그런데 이 모든 생산물들은 사실 타인의 본질, 즉 화폐를 꿰어내는 데 쓰이는 미끼에 불과하다. 돈 벌기 위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걸 실제로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향유하고 사용하는데 쓰여지는 물건들이 아니라 화폐를 벌기 위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벌기 위한 미끼에 불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유를 이렇게 들죠. 모든 현실적인 욕구 혹은 가능한 욕구는 파리를 악의 막대기로 접근하게 만드는 약품입니다. 그 파리 끈끈이 있죠? 그런 거라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욕구는 돈을 벌기 위해서 파리를 그 끈끈이로 달라붙게 하는. 근데 끈끈이에 파리가 한번 달라붙으면 어떻게 돼요? 못 벗어나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추겨지는 욕구는 그런 거다. 그래서 결국 결과적으로 모든 현실적인 욕구 혹은 가능한 욕구는 공동체적 인간 본질의 보편적 착취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자본주의 사회의 욕구가 소외된 욕구라는 것이 문제이지, 아까 얘기한 뭐 공산주의에 대한 지식인들의 아주 흔한 오해처럼 욕구를 반대하는 금욕주의거나 욕구를 축소시키거나 이건 이런 낭만주의적인 회고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21세기에는 특히 이제 생태주의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를 축소시켜야 된다. 심지어 인간 개개인에게 욕구가 다 있으니까 인간의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인간의 욕구의 총량을 줄이려면, 그래서 생태적 위기를, 그래서 인간의 욕구의 총량을 줄여서만 벗어날 수 있으려면 인간의 수를 줄여야 된다. 이런 주장, 극단적인 주장까지 가죠. 인간이란 종이 지구상에서 절멸되거나 혹은 인간의 수가 지금의 생태계의 순환을 균형을 깨뜨리지 않을 정도로 줄어들어야 된다. 그래서 아주 진지하게 어떤 생태주의자들은 인구의 수를 얼마까지 줄여야 되냐 이런 거 계산하고 있죠. 뭐 10억까지 줄여야 된다. 뭐 그보다 훨씬 적어야 된다. 뭐 이런 거 계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무슨 공상과학 소설이나 만화, 일본 애니메이션에 뭐 에반게리온 이런 데 나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인간을 많이 줄여서 지금의 생태적 균형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이 전부 다 욕구의 양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걸로만 문제를 생각하고 자본주의는 욕구를 늘리는 거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욕구를 줄이는 거다라는 잘못된 전제를 갖고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풍요로움, 욕구, 인간의 능력 이런 것들의 힘이 저 의미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서는 그 의미 자체가 다르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요건 그 뒤에도 나오니까 좀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 소외가, 욕망의 소외, 욕망 욕구의 소외가 주체에게서 나타나는 두 번째 양상이 있는데요. 욕구의 동물적 야만화, 욕구의 완전하고 조야하며 추상적인 단순성을 생산한다. 아니면 오히려 욕구가 그 정반대의 의미로 재생된다. 노동자에게 신선한 공기에 대한 욕구조차도 욕구이기를 멈춘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영국이나 유럽 산업혁명 초기의 노동자들의 삶의 모습을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드는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욕구는 부추겨지는 욕구는 특히 이제 자본가들의 이윤의 확대를 위해서 주로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에게서 부추겨지는 욕구는 아주 동물적인 야만화된 조야한 욕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 뒤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욕구의 양이 많아지고 욕구가 막 무한히 충족되도록 더 많은 욕구를 가지도록 부추겨지지만 이 욕구가 양적으로만 이제 늘어나고 질적으로 또는 질적으로 더 세련되어지거나 더 다양해지거나 하는 게 아닌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욕구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이것도 대중문화나 상업주의 비판할 때 많이 나오는 얘기 아닌가요? 여러분들 뭐 어느 정도 익숙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이제 대중문화에서 부추기는 욕구라는 게 되게 값싼 제품을 많이 파는 이런 거죠. 물론 이제 19세기, 20세기 말 21세기 들어오면 소위 말하는 명품 시장이라는 것이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반대되는 욕구도 일어나지만 사실 이 명품이라는 것도 결국 대중화돼서 모든 사람, 더 많은 사람들이 가지게 되니까 또 더 부자들은 자기들만 하는 또 다른 명품의 그 시장으로 또 넘어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동물적 아주 조야하고 단순한 욕구를 주로 부추긴다. 그 왜 그런지는 뒤에 다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르크스는 여기서 두 가지 예를 들어요. 하나가 주거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우리 이제 오늘 그 경제학 철학 초고 마지막 끝나고 다음에 이제 할 책이 영국 노동계급의 상황이라는 처지. 잠시만요. 이 책이죠. 이 책 우리 이제 다음 강의 요걸 3회에 걸쳐서 볼 텐데요. 네, 보이시죠? 네. 이 책에서 아주 자세하게 앵겔스가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대도시 문제를 다루면서 영국 산업화된 대도시에서 노동자들이 어떤 주거 환경에서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는지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도 그 얘기가 조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거주, 또 음식 이런 아주 일차적인 우리 의식주가 제일 기본적인 세 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현대로 오면은 물론 의가 지나치게 옷이라는 게 지나치게 대량 생산되면서 어, 환경 오염의 중요한 뭐 이렇게 계기가 되기도 한 상황까지 왔지만 이 당시에는 이제 옷이란 것 자체가 되게 귀하고 비싼 거여서 노동자들이나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경우에는 옷도 거의 없이 옷 한 벌로 사계절을 다 지내거나 심지어 이제 우리 그이 엥겔스 사례집에서 보듯이 보게 될 거지만 옷도 없이 벌거벗고 살고 뭐 우리 이제 그 고전소설 한국 고전소설 흥부전 얘기 보면 흥분의 애들이 옷이 없어서 큰 천 하나 다 뒤집어 쓰고 머리만 내놓고 뭐 같이 움직이고 이런 에피소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산업혁명 초기에. 그런 거죠. 이런 이제 어쨌든 의식주라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가지게 되는 이 욕구가 얼마나 조야한 욕구로 강요되어지는지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욕구조차도 잘 충족되지 않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들에게는 욕구를 오히려 줄이도록 강요되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얘기된 노동자에게 신선한 공기에 대한 욕구조차도 욕구이기를 멈춘다.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의 질병이나 주거의 열악함을 얘기를 할 때 제일 많이 되는 게 이제 환기가 안 되는. 왜냐하면 이 당시 의학사에서 이때는 아직 이제 질병의 중요한 원인들을 아직 채 모르고 있던 시기잖아요. 세균 개념도 아마 이 책 다음에 코흐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어, 감염이란 개념도 그 뒤에 이제 의학적 발전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니까 대기, 좀 추상적인 의미에서의 갇혀있는 대기가 그 자체로 질병을 야기시킨다라는 학설이 당시에 그 정설로 받아들여졌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빛, 공기 등등 가장 단순한 동물적 청결함이 인간에게는 욕구이기를 멈춘다. 이 부분 있죠? 빛, 공기 등등 가장 단순한 동물적 청결함. 그 다음에 오물, 인간의 이러한 타락과 부패, 문명의 하수구. 이렇게 갈라쳐놓고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이해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말 그대로 그 당시 이제 산업화된 초기 대도시들에서는 이 오물 처리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오물들을 순환시키지 못하는 이런 상태를 에 처해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인간의 삶의 요소가 된다. 그 당시 이제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욕구 문제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간에게 그 당시 이제 노동자 계급에게 요구되어지는 것들은 오히려 아주 조야하고 동물적이고 심지어 그 동물 이하의 삶을 욕구를 강요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인간이 어떠한 인간적 욕구도 가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의 동물적 욕구조차 중지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 얘기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자, 음식 얘기는 제가 요즘 이제 몇 년 전부터 공부를 조금씩 하고 있는 분야라서 여기서 그 얘기가 나오죠. 아일랜드인은 기껏해야 먹는 데 대한 욕구밖에 모르며 이게 이제 비하적 표현이 아니라 아일랜드인들의 비하적 표현이 아니라 아일랜드인들이 그 당시 영국에서 최하층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일랜드의 감자 기근은 들어보셨나요? 어, 아일랜드에서 이제 남미에서 온 감자를 농민들이 주식으로 먹게 돼요. 왜냐하면 밀은 더 비싸기 때문에 밀은 잉글랜드로 다 수출되고 실제로 그 밀을 재배하는 농민들은 밀보다 훨씬 값이 싼 감자를 밀밭 두렁에다가 이제 남는 땅에다 심어가지고 감자를 주식으로 하게 됐죠. 근데 이 감자가 수확량이 늘어야지, 수확량이 많아야지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수확량이 많은 단일 품종으로 점점 바뀌어지게 돼서 전 아일랜드에서 한 가지 품종의 그 감자만을 재배하고 있었는데 그게 그 식물 병에 의해서 감자를 이제 감염시키는 병에 의해서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주식이 사라지게 되니까 엄청나게 큰 기근이 닥쳐요. 그래서 상당수는 뭐 100만 이상이 굶어 죽었다 그러죠. 그리고 그 아일랜드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또 해외로 이주를 하죠. 제일 가까운 잉글랜드로도 가고 미국으로도 가고 이 원인이 됐던 게 바로 감자 그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감자만 먹게 됐다 이 얘기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가 하층 노동자 계급에게 강요하는 욕구는 아주 원초적이고 제일 질 낮은 욕구를 강요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더 고상한 욕구는 가질 형편이 안 되고 그리고 심지어 먹는다는 아주 원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도 다양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감자라는 가장 값싼 그리고 감자 중에서도 가장 나쁜 종류인 룸펜 감자라는 것을 먹도록 강요되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욕구는 자 인간에게 고유한 것이거나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있는 것이거나 이런 거라기보다 자본주의라는 사회적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부추겨지는 거다. 그리고 특정한 국면에서는 노동자 계급에게서는 아주 동물적 욕구 이하의 조야한 욕구만이 요구되고 강요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구가 주체에게 원래 완성된 형태로 있고 그 욕구가 어떤 상황, 어떤 사회적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같은 형태로 보편적으로 욕구가 존재하거나 발현되는 거, 또 충족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욕구라는 것도 사회적 조건에 의해서 달라진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욕구와 사적 소유 체계, 즉 자본주의에서 욕구는 완전히 다른 게 되는 거죠. 지금 그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했던 얘기지만 다시 또 반복되죠. 그는 노동자의 욕구를 가장 참담한 육체적 생존 유지로 환원하고 지금 했던 얘기입니다. 노동자의 활동을 가장 추상적인 기계적 운동으로 환원시킨다. 그 자본주의가 인간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한 국면에서는 오히려 훨씬 단순하고 조용한 상태로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항상 욕구의 다양함으로 발전한다. 이런 얘기도 틀린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의 활동은 모든 활동의 순수 추상으로 만들듯이 노동자를 하나의 감각 없고 욕구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 지금 아까 예를 들은 그 얘기죠.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고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한편에서 단념, 내핍, 절약이 요구되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게 욕구의 풍요의 세계, 욕구를 무한정 부풀리는 세계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그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절약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는 동시에 두 가지를 요구한다. 한편에서는 금욕, 한편에서는 욕구의 무한한 팽창.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한다. 이런 아주 모순적인 체계다. 라는 얘기를 이제 지금부터 해나갑니다. 음. 그래서 우리 박정희 시대 생각해 보십시오. 예. 연배가 이제 저보다 위거나 제 또래들은 기억할 텐데 저축이 아주 중요한 국민들의 덕목으로 요구되었죠. 어디든 산업화 초기, 경제 성장의 초기에는 이 자본을 동원하기 위해서 저축률을 높이는 정책을 많이 펴잖아요. 그래서 저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욕구의 충족보다 내핍, 절약, 금욕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되죠. 근데 동시에 이걸 통해서 자본주의가 오히려 축소지향적으로 생산력이 하향하고 어, 상품이 단순해지고 우리 욕구를 점점점 줄여나가고 이런 사회로 가기 위한 거 아니죠. 오히려 반대로 일보 전진,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오템 뭐 이런 개념처럼 더 많이 욕망하고 더 많이 향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걸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모순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 경제학은 한편에서는 욕망의 무한한 팽창, 한편에서는 욕망의 엄격한 절제, 이거를 모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런 얘기. 그 얘기 이제 쭉 이어지죠. 여기도 나오죠. 자기 체념, 생활의 체념, 모든 인간적 욕구의 체념이 국민 경제학이 주로 가르치는 명제다. 이런 거예요. 특히 이제 노동자 계급에게서는 에게는 더 이런 게 이제 요구된다. 그렇게 되니까 너의 존재가 허할수록, 그러니까 당신의 존재가 더 축소되고 더 작은 게 될수록 너의 삶이 덜 표명될수록, 삶이 겉으로 표현되는 게 더 적어질수록 너는 더욱더 많이 가지게 될 것이고, 너의 외화된 삶은 더욱더 커질 것이며, 그러니까 절약하면 돈은 많이 모으잖아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한국 사회에서도 아주 전형적이죠. 유튜브 같은 거 보면 특히 이제 청년 세대, 젊은 20, 30대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훈수 두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컨텐츠 많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절약해서 돈 모으는 거,
뭐도 하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월급의 몇 프로, 뭐 한 70%는 저축해라. 뭐 그걸 어떤 상품에다 투자를 해라. 이런 거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고 또 한때 뭐 욜로 이런 거 이런 것도 유행했잖아. 한편은 지금도 마찬가지. 욜로라는 말은 요새 별로 안 쓰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돈이 없더라도 심지어 빚을 내서라도 해외여행을 꼭 가야 되고 얼마 전에 보니까 뭐 개근 거지 초등학생들 사이에 그런 말이 유행한다면서요. 학기 중에 수업 있을 때 이제 다른 활동한다고 학교에 허락을 받고 해외여행을 간 적이 없는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학교를 꼬박꼬박 나오니까 거지다, 개근 거지 이렇게 부르는 유행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보편화됐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현상이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끊임없이 이제 공존하죠. 한편에서는 내핍과 내핍을 통해서 더 많은 화폐를 보유하도록 요구하고 또 한편에서 그걸 끊임없이 써제끼도록도 요구하고 이런 사이에서 지금 정신이 없는 것 두 가지 모순된 얘기가 이쪽에서는 이 얘기 저쪽에서는 저 얘기가 들려오고 이게 자본주의의 현대 사회에서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만 특수하게 나타나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항상 있어 왔던 자본주의 구조적 모순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화폐가 사람을 압도하게 되죠. 여기죠. 어, 그렇게 하면 검약하면 국민경제인들에게 화폐합으로 보상해준다. 그럼 화폐를 가지고 먹고 마시고 무도회도 가고 여행도 가고 뭐뭐뭐뭐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 화폐는 모든 것을 구매할 수 있다. 너희 화폐는 진정한 능력이다. 당신이 뭘 할 수 있는지는 네가 돈을 얼마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렸다. 이 얘기죠. 이 얘기는 이제 끝부분에 요 텍스트 끝부분에 화폐라는 따로 작은 절이 하나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유명한 이제 셰익스피어도 인용하고 하면서 화폐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그 사회상 같은 거를 풍자적으로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다시 이제 길게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는 내가 얼마를 갖고 있느냐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규정되지 않나요? 그래서 내가 압구정 현대 아파트에 살고 싶어요. 근데 80억, 100억이 없으면 못 살죠. 그쵸? 네. 그러니까 모든 욕망은 자본주의에서는 화폐로 단순하게 환원되어서 그 환원된 추상적인 양적인 화폐의 양을 얼마나 더 많이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느냐를 규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한편에서는 검약, 한편에서는 무한한 소비, 향유가 부추겨지는 이유가 바로 화폐를 통해서만 인간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 향유를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화폐가 오히려 주인이 되고 인간은 종이 되는 이거는 수많은 문학 작품이나 예술 작품에서 끊임없이 얘기됐던 얘기죠. 황금 만능주의라고 얘기하는 게 자본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편에서는 전자본주의, 전근대적인, 그러니까 생산력이 낮은 아주 소박한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이제 아까도 생태학 얘기를 좀 했지만요. 이제 통칭해서 낭만주의적인, 복고주의적인 경향이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의 한 축이 되고 청산의 사르를 냈다 뭐 이런 거 있죠. 안빈낙도 뭐 이런 거. 그런 거죠. 아주 소박한 삶에 대한 희구 이런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택할 수 있는 한 가지고 또 하나는 자본주의에서의 무한한 욕구, 욕구의 팽창, 심지어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 어, 무한한 욕구의 충족, 발현 이런 것들이 인간의 더 힘이 세지고 어,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거다라는 두 가지 극단적인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이 현대 사회에서는 뭐 현대 사회로 근대 이후로 19세기 이후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어요. 근데 마르크스는 이 둘 다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21세기인 지금도 이 두 경향은 어, 여전히 강하게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와 이 복고주의적 경향 혹은 욕구에 대한 무한한 그 뭐라 그래야 될까 허용, 찬양, 권장 이런 두 노선과 마르크스주의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거를 좀 이번에 정리하는 게 우리가 이 챕터를 볼 때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 마르크스는 결론은 이 둘은 사실은 동일한 그 자본주의 사적 소유 체계의 양면이라는 거예요. 두 개가 아주 멀리 있는 아주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걸 위해서 이걸 하는 거고 이걸 위해서 이걸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마르크스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이거를 그렇구나라는 거를 좀 체감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한때 뭐 탈주, 노마드 뭐 이런 거 한참 유행할 때, 뭐 이진경 씨 이런 사람들, 뭐 고미숙 씨 이런 사람, 요즘도 그런 분들 뭐 계속 글 쓰고 강연하고 열심히 듣는 분들 많이 있대요. 그런 분들 유행할 때 저희 사무실이 이제 홍대 앞에 욕망의 예방부 홍대 앞에 있었는데 낮 시간에 어디 그 사람들 많이 오는 카페에 앉아서 뭐 일이 있어서 앉아 있는데 어떤 그 한 3, 40대 정도 되는 분들 서너 분이 와서 막 얘기를 아마 그런 공부를 하시는 분들 같아요. 계속 뭐 노마드, 탈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그걸 어떻게 실현하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노마드로 떠돌기 위해서는 뭐 플랫폼, 뭐 베이스 캠프 같은 게 있어야 된다. 그 수단을 마련해야 된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상가 주택을 하나 구입해서 월세를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갖고 떠돌자. 그래야 우리 자유로워지고 뭐 그 얘기를 아주 진지하게 결국은 이제 상가 주택 매입에 대한 의논을 하고 계시는데 이걸 이제 욕구의 제한 없는 충족, 어디에 매이지 않는 막 떠돌아다니는 자유로운 무한한 자유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분들은 두 가지 점에서 틀렸죠. 하나는 그 무한한 충족이라는 게 결국 자본주의 시장에서 화폐를 통해 구매하는 아주 획일적인 방식으로만 실현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유로운 욕구의 향유도 아니죠. 어, 시장에 종속돼야지만 충족될 수 있는 욕구이고 또 하나는 자신들이 일정 정도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세입자들이 그 월세를 그분들한테 주기 위해서 더 힘든 노동에 매여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부자유의 근거에서만 자신이 자유로워진다는 점에서 이건 결코 자유로운 해방이 아니죠. 나의 해방을 위해서 더 많은 다른 사람을 종속시키고 억압하고 그 사람의 자유를 또 욕구 충족을 제약해야지만 실현될 수 있는 욕구라는 거죠. 그게 사회에서 일반화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면에 그러면 이제 그 검약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실현 가능하냐. 이런 것들도 문제인 거죠. 그 대체로 이제 검약 이런 부분들은 이제 중산층들의 이데올로기인 경우가 많죠. 그 우리 조선 시대 때 뭐 정철 뭐 이런 유학자들이 자기들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는 당쟁하고 반대파에 사약을 내리고 능지처참하고 정말 잔인하게 막 죽이던 대표적인 송강경철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다가 자기가 권력에 쫓겨나서 유배를 가면 자연과 자기가 하나가 되고 막 이런 그렇죠. 청산의 사르를 갖다 뭐 세속에 대한 욕망 같은 건 던져버려라 뭐 이런 시를 쓰잖아요. 그러다가 임금이 또 오라 그러면 냅쭉 달려가가지고 고위관직에 올라서 당장 반대파 숙청하고 이게 전혀 정신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모순되게 느껴지지 않았던 거잖아요. 어, 자본주의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르크스 얘기는. 이 둘은 사실은 동전의 양면에 불과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동전의 양면이냐 하면 욕구에 대한 절제를 요구하거나 욕구의 무한한 팽창을 얘기하거나 이때 욕구는 다 자본주의적 욕구라는 거예요. 자본주의적 욕구에 기반하고 있고 자본주의적 욕구는 화폐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화폐를 모으는 행위, 한편에서는 그것을 다시 소비하는 행위를 동시에, 물론 한 사람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지는 않더라도 그 두 가지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함께 요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자본주의 사회의 필수적인 두 측면 중에 어떤 하나를 특권화시켜서 따로 떼어내서 그게 마치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거짓이다. 이런 얘기를 마르크스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 딱 나오죠. 네, 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전자는 자신들이 사치를 원하는 것은 노동, 즉 절대적 검약을 생산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시인한다. 다른 쪽은 자신들이 검약을 장려하는 것은 부, 즉 사치를 생산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시인한다. 어,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전자는 부자의 소비를 규정하는 것은 탐욕만은 아닐 것이라는 낭만에서 생산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치와 검약 한편에서는 그 한편에서는 검약, 한편에서는 사치. 이게 서로 반대편을 낳기 위한 거라는 거죠. 또 동시에 노동자 계급에게도 그게 두 가지로 요구되어지죠. 어, 노동자가 노동을 할 때는 금욕적이어야 돼요. 어, 일하다 말고 딴데 가거나, 일하다 말고 뭐 통화하거나, 일하다 말고 만화, 웹툰 보거나 이러면 안 되죠. 욕망의 절제가 엄격한 규율이 요구가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퇴근하고 특히 월급을 받아서 월급 받은 날에는 이제 소비자가 되죠. 노동자는 직접적 생산자이면서 동시에 소비자라는 이중적인 지위를 자본주의 사회에서 갖게 되는데, 이 이중적 지위는 되게 모순적인 역할을 요구받죠. 생산 현장에서는 규율화되고 금욕적이기를 요구받고, 생활 현장에서는 더 많은 소비를, 그래서 자본가들이 판매하는 물건을 더 많이 구매해 주도록 요구받죠.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르크스가 하는 얘기는 이거죠. 양자는 공이, 낭비와 절약, 사치와 궁핍, 부와 빈곤이 같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19세기부터, 사실은 근대 초기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근대 또는 더 정확하게는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벗어나는 대안이라고 얘기된 큰 두 가지 흐름. 하나는 금욕, 하나는 욕망의 무한한 팽창이라는 게 사실은 동일한 거다. 자본주의는 애초에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고, 이 두 가지가 자본주의적 욕망,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의 극대화를 위한 위에 부추겨지는 욕망을 전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다. 이게 마르크스의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 자신이 매물, 즉 자신을 유용한 것으로 만들어기를. 그러니까 자신을 상품화해야지만 하도록 요구되어진다는 거죠. 뭐 이것도 많이 인간을 상품화죠. 그러니까 더 유용한, 회사에서 뽑아줄 만한 사람, 회사에서 경제적 쓸모가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야만 되는 거죠. 그거의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조야하고 원초적인 형태가 성매매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데올로기로서의 국민경제학, 이론에서의 국민경제학에서도 이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 얘기입니다. 국민경제학의 도덕은 영리, 노동과 검약, 절제이다. 그러나 국민경제학은 나에게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겠노라고 약속한다. 애초에 국민경제학은 부추기는 경제학자와 그걸 말리는, 억제를 가르치는 도덕교사, 이 두 개가 한 쌍인 이데올로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그 부작용, 한 측면에서의 부작용을 이 생기면 그걸 반대편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또 반대편에서 문제가 생기면 또 반대편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 이데올로기적인 그 선전 방식이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의 아주 고유한 특징이 되는 거예요. 즉 윤리와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얘기하는 거죠.
제일 대표적인 게 20세기 말부터 신자유주의적 전환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착한 자본주의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자본주의적 효율성도 극도로 추구하지 말고 또 그걸 자본주의적 효율성 극도로 추구하는 데서 오는 부작용을 도덕성, 협력, 신뢰, 타자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이런 등등 윤리적 덕목을 내세워서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또 도덕주의가 가지는 경제적 무능을 자본주의적 효율성으로 보완할 수도 있다고 믿는 그렇게 주장하는 담론이잖아요. 그게 마르크스가 여기 1844년에 이미 설파한 대로 예리하게 통찰한 대로 이 두 가지 다가 사실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의 본질적 구성 요소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비유적으로 보면 우리 영화에 보면 범인으로부터 자백받기 위해서 형사 하나는 막 겁주고 엇박지르고 하나는 말리는 척하면서 인간적으로 커피 태워주고 담배 주고 하는 형사 나오잖아요. 굿캅, 배드캅 이런 거 역할극 같은 거라는 거죠. 네. 애초에 자본주의는 이 둘을 필수적으로 구성 요소로 가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착한 자본주의는 사실은 자본주의 원래 모습일 뿐이다. 어, 윤리와 효율성은 자본주의의 양면이라는 거야. 그 얘기를 마르크스도 합니다. 국민경제학과 도덕의 대립은 하나의 가상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 둘 사이에는 사실은 어떤 대립도 없다. 국민경제학은 자신의 방식으로 도덕적 법칙을 표현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회사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기관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걸 서슴지 않던 사람이 미국의 제일 큰 자선가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 사이에서 그 사람은 어떤 존재론적 또는 윤리적 갈등도 느끼지 않아요. 애초에 이게 자본가의 두 가지 덕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 욕구가 또 부추겨지느냐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20세기에 특히 이제 그 20세기 후반으로 올수록 이 얘기가 점점 더 현실에서 설득력을 얻는 것 같은데요. 바로 이겁니다. 노동자의 조야한 욕구는 부자의 세련된 욕구보다 훨씬 더 큰 이득 원천이다. 왜? 숫자가 많으니까. 어. 이제 그거의 그 20세기 말에 특히 인도에서 나와서 유행한 버전이 바텀 오브 피라미드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피라미드이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잖아요. 그렇죠? 피라미드 모양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돈은 쓸 수 있는 돈, 가처분 소득은 아주 적지만 숫자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조금씩만 소비를 해도 소수의 부자들이 쓰는 것보다 더 많이 쓸 수 있다. 이게 이제 빈민들이 많은 빈부격차가 극심하고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인도 사회에서 아주 이제 효과적인 그 자본주의적인 방식이겠죠. 그래서 이제 타타 같은 그룹에서 아까 말한 윤리주의를 내세우면서 가난한 사람한테 도움을 준다는 명분을 가지고 간디주의를 팔아가지고 나오게 되는 게 이 저가 상품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죠. 우리 소비 시장이 양극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근에 특히 아주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잖아요. 한국 사회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그 자체로, 가난한 사람들의 욕구를 그 자체로 이윤의 원천으로 보는 거. 이게 오히려 이 당시, 막스 당시에는 별로 큰 이득이 원천이 되지 못했지만 21세기 인구가 훨씬 늘어나고 빈부격차가 더 크게 벌어진 신자유주의적 전환 이후에는 이게 훨씬 현실에서 더 잘 맞는 얘기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산업은 욕망을 세련되게 만드는데 골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편에는 명품 시장이 있고 한편에서는 욕망의 교야함에 대해서도 골몰한다. 아주 값싼 저가 시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월마트가 있고 한편에는 에르메스가 있고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조야함은 인위적으로 산출된 조야함이며 따라서 이 조야함의 진정한 향유는 자기 마치 즉 이와 같은 가상적 욕구 충족.
이와 같은 욕구에 조야한 야만 내부의 문명.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노동자 계급이 애초에 천박하고 무식하고 교육 수준이 낮아서 조야한 욕구를 가지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 하층민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욕구가 오히려 부추겨지고 세뇌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노동자 계급의 역량 증대, 역량 강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노동 해방을 위해서는 노동자 계급의 주체적 역량이 증대돼야 되는데 이때 이제 아주 중요한 게 이거죠. 노동자가 즉자적으로 지금 현재 그 모습 그대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의 특히 이제 문화적이고 소비적인 양상은 자본주의에서 자본가들이 이윤을 얻기 위해서 노동자들에게 세뇌한, 주입한, 여기 자기 마취란 표현 쓰고 있잖아요. 마취 시키듯이 세뇌한 욕망이다는 거예요. 이 측면이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본주의에서 지금 있는 그대로의 노동자들의 삶의 방식, 향유의 방식, 문화적 현상, 이런 것들은 노동자의 진정한 문화, 또 노동 해방으로 가기 위한 노동자의 힘을 강화시켜주기 위한 문화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 여러분들 어떤 거부감 가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노동자 계급 문화 그러면 담배, 소주 이런 거 떠올린 거, 트로트 이런 거 떠올리는 거 되게 부정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실제로 많은 노동자들이 그거를 향유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노동자들이 원래 그것을 원했고 이걸 향유함으로써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삶이 보장되는 게 아니지 않나요? 음. 남는 시간에 아주 단순한 오락을 하고 값싼 술을 마시고 값싼 담배를 피고 이렇게 해서 이 노동의 고단함을 잊는 게 노동자들에게 허용된 거의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여기에 탐닉하는 것이지 이걸 통해서 노동자들이 어떤 이익이 돌아가나요? 아니죠. 반대로 자본가들에게 더 많은 박리담회로 자본가들에게 이윤을 보장해주는 수단으로서 노동자들에게 주어진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아주 사소하지만 생활의 습관들, 문화적 습관들, 그 소비하는 저 패턴들, 소비의 어떤 경향들을 있는 지금 현재의 모습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제 앞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지만 노동자들이 아주 작은 사소한 일이라도 뭔가를 소비하고 향유하고 여가 시간을 보내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노동자들 스스로의 힘을 더 강화시키는 새로운 문화, 새로운 향유의 방식과 향유의 대상들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자본가 계급에게 박리담회로 더 많은 이익의 원천으로 우리는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하죠. 뭐 가끔 소주 소비세 저 세금 인상한다 그러면 당장 나오는 게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살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실수 없이 들었잖아요. 오히려 진보 진영에서 그런 얘기 막 하죠. 그럼 노동자는 맨날 소주만 먹고 살라는 얘기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바로 그 얘기를 마르크스가 합니다. 어, 노동자 계급이 왜 이렇게 조야한 야만적 욕구에만 머물러 있느냐. 그거 자본가들이 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본가들이 그걸 부추긴다는 거예요. 영국의 선술집들은 그러므로 사적 소유의 상징적 표현이다. 이게 사적 소유 체계가 상징적으로 드러난 게 선술집 펍이죠, 펍. 영국의 노동자 계급의 전형적인 문화가 펍이고 조금 지나면 이 펍에서 아주 저가로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담배를 피기 시작하고 그리고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제 뭐 EPL 제가 축구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게 바로 노동자 계급에게 여가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고안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훌리건이 되는 거잖아요. 노동자 계급이 계급적 불만을 축구장에서 난동 피우는 걸로 힘을 빼도록 유도되어진 문화적 현상이잖아요. 그러므로 선술집의 사치, 그러니까 선술집에서 싸구려지만 그걸로 기분 내고 하는 거, 노동자 계급이 거기에 탐닉하는 거, 그걸로 남는 시간을 거의 보내는 거, 남는 돈을 거기에서 써버리는 거. 이게 사실은 산업적 사치와 부가 인간과 맺고 있는 진정한 관계를 보여준다. 따라서 이 마지막 얘기가 되게 와닿는데요. 이 선술집은 당연하게도 영국 경찰이 적어도 부드럽게 다루는 인민의 유일한 주말 유락 시설이다. 펍 같은 거 단속 안 한다는 거예요. 어, 왜? 이거 못하게 하면 불만이 오히려
체제를 흔드는 불만으로 승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힘을 다 빼도록 오히려 부추겨지고 이걸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또 자본가들이 얻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날의 대중적 소비나 대중문화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대중문화나 소비주의 이런 20세기에 특히 전면화된 자본주의적 현상을 잘 설명하는 이 사회과학적 연구에서 이런 관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그 20세기 말부터 서구에서 유행했고 그 뒤에서 한국에서도 유행했던 포스트주의 욕망의 무한한 픽처 모든 욕망 네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도 돼. 라는 거는 사실은 바로 이런 기껏해야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정규 노동자 모아둔 저축도 별로 없는 20, 30대 비정규 노동자가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가고 싶은 데 다 가. 먹고 싶은 거 다 입어.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빚더미에 올라앉죠. 아니면 부모에게서 원조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부모 세대의 노후 대책이 일그러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노인 빈곤율로 나타나는 거죠. 어,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화된 시장에서 화폐로 매매되는 아주 조야한 상품을 대량으로 소비하면서 그걸 파는 자본가들의 이윤을 더 크게 해주는데 그치고 또 사회적 정치적으로는 노동자 계급이 스스로의 힘을 더 키워나가서 노동자 계급에게 이익이 되고 더 건강해지는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자본가들이 제시해 놓은 틀 안에서만 에너지를 쓰게 만드는 어, 그래서 계급 투쟁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은 사실은 20세기 초반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지만 그런 경향은 오히려 축소되는 게 아니라 더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신자유주의적 전환 이후로 서구에서도 복지국가가 와야 되고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전 세계적으로 그 저임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새로 등장하고 주변부에서 이러한 전 세계적 빈부격차의 확대 속에서 새로 등장한 빈민들을 자본주의 체제 내에 포획하고 가둬두는 역할을 이 욕망의 무한한 팽창, 욕망에 대한 긍정 이런 이데올로기들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시간만 하면 그냥 술 먹고 놀러 다니고 담배 피고 빚을 내서라도 오마카세는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죠. 해외여행 가고 게임하고 게임에 탐닉해서 중독되고 이런 것들이 또 서구의 경우에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약에 중독되고 이런 것들이 어떤 금기가 없어진다고 해서 욕망을 충족시키는지 말라는 근검절약의 도덕주의가 사라진다고 해서 인간이 진짜 자유로워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본주의에서는 어차피 양날의 칼을 가지고 하층민들 노동자 계급을 통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강조한다고 해서 반대편도 사라지는 게 아니고 또 하나를 강조하고 하나는 무시한다고 해서 사실은 무시되는 것들이 영원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욜로 막 부추겨서 소비 부추겼다가 대중들 젊은이들이 가난해지는 갑자기 니네들이 철 모르고 막 써버려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러면서 다시 근검절약을 도덕적으로 훈계하는 멘토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결국은 다 노동자들이 어리석고 욕심이 많고 충동을 절제 못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다라는 식으로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한테 설렁설렁 대충대충 계약서 보지도 않고 쓰니까 니네들이 그 꼴을 당하지 라고 말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은 지어주지도 않고 이런 시스템의 양면이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자본가 계급이 기존의 시장 체계 속에서 자본가 계급이 만들어서 유포시킨 상품을 소비하는 방식으로 무한히 향유를 늘린다고 해서 결코 노동자 계급이 힘이 강해지거나 해방에 이르는 것은 결코 아니다. 결국 다시 자본가 계급에게 기존의 사적주의 체제 안으로 포획되어지는 것일 뿐이다. 라는 것을 오늘의 현실이 잘 보여주고 있죠. 마르크스의 선술집 사례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술집이 마치 해방구처럼 그 안에서 어떤 얘기를 해도 뭐 어떤 뭐 폭력적인 행동이나 일상에서 금지된 행위를 해도 관대하게 다루어지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해방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다 노동자 계급을 더 포획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죠. 대마초를 합법화하거나 뭐 마약 사용이 더 허용된다고 노동자 계급이 뭐가 더 좋아집니까? 그렇죠?
자, 이 얘기까지가 부분 사적 소유와 욕망에서 한 거고 사적 소유 욕구라는 챕터에서 한 얘기입니다. 자, 뒤에 얘기는 뭐 지금 했던 얘기가 거의 반복되는데요. 몇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쉬지 않고 그냥 이어서 계속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라고 이제 편집자가 붙여놓은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뭐 경제학적 얘기, 그러니까 자본과 노동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사실 아주 긴밀하게 하나로 엮여 있죠. 어, 그 얘기를 뭐 요약해서 몇 가지 합니다. 자본은 축적된 노동이고, 노동자는 하나의 자본이고, 뭐 임금은 자본, 노동자에게 주어진 임금은 자본의 비용에 해당되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경제적 관계 속에서 노동과 자본이 하나로 엮여 있다 얘기를 쭉 하는 거죠. 이건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 국민경제학자, 그러니까 자본주의 이데올로그들은 이거를 아주 희한하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과 노동의 본원적 통일이란 이거를 자본주의적인 생산 양식에서 자본과 노동이 결합되어져야지만 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은 작동한다. 이 얘기를 지들 멋대로 뭐라고 해석하냐 하면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결합, 통일이라고 멋대로 생각한다. 근데 이런 생각은 왜 하냐? 이걸 생각의 의미가 뭐냐? 바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은 대립할 수밖에 없는데 이 국민경제학자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딱 한 가지 모습, 그러니까 평화롭게 서로 조화를 이룬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둘이 묶여 있다고 둘 사이가 항상 좋은 거 아니죠. 부부 관계가 결혼을 했다고 해서 일상생활과 많은 것을 공유해야 된다고 해서 사이가 좋게 공유하지는 않죠. 그런 집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집도 있죠. 근데 자본주의에선 자본과 노동의 본원적 통일이라는 것은 적대적 통일인 거야. 이게 이제 마르크스의 변증법 개념인 거죠. 마르크스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자본주의는 노동과 자본의 결합에 의해서만 실제로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결합의 방식이 평화적이고 우호적이고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대적인 방식. 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서로 모순되고 적대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이다라고 본 거죠. 근데 이 국민경제학자들,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이데올로그들은 이 두 개가 하나로 엮여 있다는 것을 이 둘이 평화롭게 조화를 이룬다는 식으로 멋대로 해석하고 대립은 아주 우연적이고 가끔 외적인 원인에 의해서만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서는 계급 대립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없는 거죠. 이익이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자본가한테 유리한 거는 노동자한테도 유리하다라는 스스로도 믿지 않는 거짓말을 계속 되뇌이는 게 자본주의 이데올로그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가면 또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데요. 네. 자, 앞에서 좀 나왔지만 공산주의에 대한 개념이 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죠. 공산주의 자체를 자기 자신으로, 그 밑에 왜냐하면 여기서 또 봐야 되겠네요. 공산주의는 부정의 부정으로서 특징 지어줄 수 있고, 사적 소유의 지향을 통해서 자신을 자신에 매이게 하는 방식으로 인간적 본질을 자기화하는 것으로 특징 지어진다. 말이 조금 어렵죠.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사적 소유의 지향이 바로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기서 마르크스가 사적 소유라고 말하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자본주의의 지향이 공산주의다. 공산주의 정의를 네거티브하게 한 거예요. 자본주의를 지향한 것이 공산주의다. 그래서 사적 소유가 초래한 게 소외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쭉 소외를 봤잖아요. 이 소외를 지향하려면 공산주의 실행에 옮겨진 공산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실현해야만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발생한 소외가 사라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공산주의적 실천이 필요하겠죠. 어, 현실적 사적 소유를 지향하기 위해서라면 현실적인 공산주의적 행동이 필요하다. 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바로 공산주의는 단결, 노동자 계급이 단결에 의해서만
그걸 할 수 있다. 어. 그래서 아마 편집자도 사실 떨어진 그 단락이었는데요. 이 같이 편집을 한 걸 거예요. 그래서 첫째, 이론 선전 등등이 목적. 단결은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단결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새로운 욕구, 협회의 욕구를, 이 협회 덩어리 모여 있으면, 게제샤프트, 모여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룬다는 거죠. 욕구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이거는 철학적으로 사실 그 자본주의의 철학적 이데올로기인 자유주의는 개인을 사회의 기본 단위로 보죠. 그래서 욕구의 주체도 개인이죠.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욕구는 항상 개인의 욕구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사회주의의 욕구와 자본주의 욕구는 아예 성격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의 욕구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또 개인에게 원래 본래적으로 주어져 있던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이 하나로 단결할 때, 단결해서 하나의 집단적 주체를 형성할 때 새로운 욕구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욕구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말해주지 않고요. 그것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저 아이디어가 여기서 제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결의 중요성 여기서 얘기를 했고요. 그 뒤에는 이제 소외 얘기,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의 이윤 추구를 위한 수단이 될 뿐이다. 뭐, 예를 들어 세입자 문제 같은 거 있죠. 집주인의 이익을 위한, 나는 집주인에게 돈을 벌게 해주는 수단으로 전락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세입자가 쫓겨나면 안 되는데 길거리에 나 앉을까, 오늘 방이 춥지는 않을까, 이런 거 생각해주는 집주인은 거의 드물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집주인인 분들은 얼마 안 가서 집주인의 뒤를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경쟁에서 밀려나서.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얘기가 다시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어, 중요한 얘기니까 했던 얘기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여기입니다. 따라서 향유는 자본 아래 포섭되고 향유하는 개인은 자본화하는 혹은 자본을 축적하는 개인 아래 포섭된다. 아까도 말했듯이 향유와 금욕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사치와 절약, 이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치와 절약에 관한 국민경제학들. 한 사람, 한쪽, 어떤 국민경제학들은 사치를 강조하고, 어떤 국민경제학들은 절약을 강조하지만, 사실은 같은 국민경제학이 아직도 낭만적이고 반산업적인 회상에 사로잡혀 있는 다른 분파와 우리는 입씨름이고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예요. 양쪽 모두 논쟁이 되는 그 단순한 표현을 가질 줄 모르며 따라 서로를 끝장내지 못할 것이다. 왜? 둘이 하나니까. 하나가 없어지면 나머지 하나도 없어지는 거야.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편들 중에 분업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마르크스 고유의 얘기가 없고요. 이제 국민경제학자, 특히 이제 아담 스미스, 분업으로 유명한 사람 아담 스미스잖아요. 아담 스미스, 그 다음에 어, 그리고 뭐 스카르백 이런 사람들이 분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런 얘기를 쭉 인용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이제 코멘트를 하는데요. 이것도 그냥 너무 선언적으로 코멘트를 해서 구체적 의미가 뭔지는 여기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어떤 부분인가 하면요. 이 부분입니다. 현대 국민경제학 전체는 분업 및 생산의 분업 및 자본 축적이 상호 조건 짓고 있다는 사실. 마르크가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걸 체계화해서 과학적으로 해명한 건 아니지만 분업과 자본 축적이 상호 조건의 관계, 둘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가 하나를 규정하고 서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아이디어를 갖고 됐죠.
해방된 자기 방임된 사적 소유만이 가장 유용하고 가장 포괄적인 분업을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은 모두 일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경제학자들이 이미 그런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마르크스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분업의 전면화, 확대, 강화라는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아주 고유한 현상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이미 아담 스미스 같은 그 국민경제학자들이 이미 알고 있더라. 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분업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하고 또 철학적인 비판은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좀 이제 길게 다뤄집니다. 이제 거의 다 했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화폐. 근데 우리 앞에서 했던 얘기인데 한 구절만 다시 보겠습니다. 그죠? 요 뒤에 보면 저 시를 인용을 하고 있어요. 셰익스피어의 희곡에 나오는 거를 아주 길게 인용을 하는데 그게 한마디로 이제 화폐는 인간 그 자체가 된다. 화폐가 사람을 대신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폐에 대한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 정리하고 있는 거니까 요것만 같이 읽으면 될 것 같아요. 화폐는 모든 것을 구매하는 모든 거라는 게 중요해요. 화폐는 뭐든지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구매하는 속성을 가짐으로 해서 또 모든 대상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속성을 가짐으로 해서 특별하게 소유되는 대상이다. 화폐도 소유하지만 다른 걸 소유하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게 화폐인데 화폐는 다른 모든 것을 다 구매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수단인 거죠. 그래서 화폐의 속성의 본편성은 그 존재의 전능,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전능한 거죠. 따라서 화폐는 전능한 존재로 여겨진다. 욕구와 대상 사이, 인간의 생활과 생활 수단 사이에 있는 두쟁이, 연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나 나에게 나의 삶을 매개해 주는 것, 그것은 나에게 다른 인간의 나에 대한 현존재도 매개해 준다. 나에게 있어서는 다른 인간.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도 화폐에 의해서 연결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걸 편집자가 아마 의도한 걸 텐데요. 제일 끝부분에 이제 총괄하는 화폐의 끝부분에 아주 어떻게 보면 윤리적 충고 같은 것들이 좀 나오는데요. 이 부분 같이 읽고 오늘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르크스의 인간관이라든지 노동자관 같은 거를 좀 잘 보여주는 얘기라서요. 같이 한번 봤으면 싶어서요. 자, 이 부분입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예요.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을 인간이라고 전제하고 세계에 대한 인간의 관계를 인간적 관계라고 전제한다면 너는 사랑과만 신뢰를 신뢰하고만 등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 내가 예술을 향유하기를 바란다면 너는 예술적 소양을 쌓은 인간이어야 한다. 네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너는 현실적으로 고무하고 장려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인간이어야 한다. 인간에 대한 그리고 자연에 대한 너의 모든 관계는 너의 의지의 대상에 상응하는 너의 현실적 개인적 삶의 특정한 표출이어야 된다. 인간끼리의 관계가 맺어지려면 그리고 사랑과 신뢰의 관계, 예술적 향유의 관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보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려면 앞에서 화폐 갖고 있는다고 화폐 갖고 있으면 모든 걸 지배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인간적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 진짜 인간 대 인간의 관계, 예술로서 향유하는 관계, 사랑과 신뢰의 관계, 고무와 장려의 관계, 이런 관계가 되려면 당신 스스로가 현실적 개인적 삶이 특정한 표출, 네가 그런 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구절이 마르크스가 물론 젊었을 때 요새는 좀 철학의 테두리, 철학의 관점에서 쓰여진 거라서 과학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충분한 구체적인 어떤 현실을 담아서 얘기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보면 마르크스 철학의 여러 구성 요소들 중에 윤리적인 어떤 출발점 같은 거를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생각했던 자본주의가 소외된 관계,
인간과 인간을 소외시키는 그 사회 체제이라면 공산주의는 그것의 지향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공산주의에서 나타나는 인간이 다른 인간, 인간이 예술, 인간이 다른 자연, 나의 자연과 맺는 관계는 어떠한 걸까를 단편적이지만 좀 생각해 봤던 구절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물론 필요하겠고, 그 필요한 사회적 조건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이후의 마르크스의 지적 작업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그 대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평생 하게 되죠. 그렇지만 여기서 아주 이제 단초, 아이디어,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제시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너 스스로가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조금 뭐 제 식으로 해석해 보는데, 이게 사실 뭐 제 너무 자의적인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르크스가 계속 노동자 계급의 자기 해방을 중요한 과제로 이 시기부터 이미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뒤이어서 나오는 텍스트, 공산당 선언 이후의 텍스트에서는 마르크스가 노동자 계급의 중요한 과제로서 노동자 계급의 자기 해방을 이제 선포하고, 심지어 이게 이제 최초의 노동자 계급의 국제적 조직인 인터내셔널의 강령에서도 맨 앞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동자 계급이 이런 자본주의적인 소외된 관계로부터 벗어나려면 노동자 계급의 주체적 역량이 그걸 할 수 있는 걸로 고양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라고 봐도 좀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만들어 놓은 그 조야한 상품으로서의 향유의 틀, 향유의 방식, 향유의 체계에 갇혀 있지 말고 우리가 그걸로부터 어느 정도는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인간, 예술작품, 내 밖의 자연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새롭게 모색하고 그걸 형성할 수 있는 주체적 힘을 키워나가는 데서부터 노동자 계급이 소외된 노동을 벗어나는 것이 시작된다라는 마르크스의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마르크스의 윤리적인 가치관의 표현으로 이 구절을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보게 될, 나중에 여러분들이 마르크스의 저작들 읽게 되면 이 이후의 텍스트들은 이 경제학 철학 초고의 톤이나 문제의식과는 상당히 좀 다른 면모를 더 많이 보게 될 텐데요. 그것의 이제 초입에 마르크스가 어떤 이제 요즘 말로 지금 인문학적 가치관이나 사고를 했는지, 어떤 통찰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경제학 철학 초고는 좀 읽기도 힘들고 정리되어 있진 않은 초고니까 정리되어 있지 않은 형태이지만 마르크스의 아이디어의 많은 원형들을 볼 수 있다는 의미를 좀 가지는 텍스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강의는 경제학 철학 초고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 강의를 쭉 따라오시는 분들은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 노동계급의 상황을 3회에 걸쳐서 다시 이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